건축을 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하신 건축주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내가 알고 있었으면 건물을 더 잘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회고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전문가분들에게 여쭈어보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제대로 건축주님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알쓸 건축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건축을 계획하시는 건축주분들이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공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참 궁금한데요.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공사를 찾기 전에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건축주님들은 시공사 찾는 데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많고 이런데 설계자를 찾는데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한두 설계자만 만나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데 선정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건축주님들은 설계자한테 가서 면적은 아주 넓게 뽑아주고 규모는 되게 커 보이게 해주고 디자인은 어디 건물처럼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언제 놀라시냐 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시공 비용이 나오면 깜짝 놀래요.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이냐? 네, 그러면 설계자한테 다시 찾아가요. 이게 뭔 이런 설계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설계자가 약간 거기서 건축주분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용도나 이런 목적에는 이런 설계보다는 이렇게 설계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잘해주는 설계자를 컨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도라던가 목적이라던가 맞게 해줄 수 네. 있는. 내 생각에는 건축주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그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물에 외장에 주차기 쪽에 골강판이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골강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설계사무실에서 혹시 설명은 들었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해도가 진행님이 얘기한 대로 설계를 해놓고 누가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검토해서 물어보고 이건 아냐 저건 아냐 그랬을 때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좀 당황스럽지. 그러면 이제 아까 맨 뒤로 귀결되는 거야 이제. 돈 금액이 이렇게 올라타면 이거는 주차기 쪽에 골강판을 대려면 내가 판넬 없이는 얘만 단독으로 못 있는다. 그리고 또 얘 하지철모를 해야 되니까 얘 1억 6천, 얘 1억 8천 하면 그 금액은 알고 있냐 그러면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설계사무실이 착각을 하셨던지 아니면 건축주분이 이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요거 전체 주차기를 포함시켜 버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결국은 바꾸기는 골강판 없애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부족한 거지. 저도 제일 많이 들은 게 내가 요 건물을 짓는데 15억짜리 설계를 해주세요, 시공비. 근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15억이 될지 14억이 될지 하도급 업체한테 견적을 받더라도 예가 기준이 되는 금액 정도를 받고 거기서 실 물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변환이 되는데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설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건축주들은 내가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그대로 설계가 될 거다 라고만 믿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오바된다. 객관화시키긴 뭐하지만 사실은 설계자도 맞추기가 힘들지. 그냥 외국처럼 이 회사하고 설계자하고 셋이 이렇게 협의해서 전체 금액을 이렇게 맞추면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런 단계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맞추기가 힘든 거지. 근데 건축주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이제 이상적인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에 난 동의를 해. 현실에 맞게끔 임대로 하실 겁니까? 자가로 쓰실 겁니까? 주택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으로 할 건지 내 개인주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 건물을 소장가치 있게 진짜 돈 들여서 그러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컨셉에 맞출 건지를 정하고 시작을 하는 게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도 시공자도 검토하시는 우리 CM들도 마찬가지로 그 방향에 맞추지. 좋은 건 하고 싶고 싸게는 하고 싶고 이건 뭐 무슨인 거죠.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다. 파야 돼.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면적이나 규모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면적을 최대한 뽑아주세요. 그렇죠. 모든 건축주라면. 임대 면적을 최대한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건물 규모와 맞지 않게 지하를 굉장히 많이 팠어요. 근데 공교롭게 청암이 나왔어요. 많이 단단한 암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화조가 기초 밑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진 않았지만 관리할 뻔한 건물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정화조를 파는데 3억이 들었대요.
우와. 돌이 너무 단단해서. 그래 건축주님이 우리 집 화장실은 3억짜리야 이러고 댕기신다는데 이게 사실은 우와. 굉장히 웃긴 얘기 같지만 지금 그게 그 정도 들어갈지도 몰랐고 그 실질적으로 안반이 출현한 상태에서 설계를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때 모든 심의가 다 나 있고 그거에 맞춰서 가시설도 돼 있고 이런데 갑자기 정화조 위치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 위로 올릴게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재심의 요청하면은 되지 근데 않나요? 이제 물론 이제 지역 지구에 따라 좀 틀려요. 뭐 네네. 하지만 심의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 네, 뭐 굴토도 마찬가지고 지역 지구에 따라서 미관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마음이 바뀐다고 바로 그런 게 변경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간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나실 수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그 기간이 다 돈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오차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규모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제가 관리하는 현장인데 건물이 커 보이게끔 하면 임대도 잘 나가고 나중에 매매도 잘 됩니다 이랬더니 건축주님은 그냥 어그리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생 임대 면적하고는 관계없는 커튼홀을 8m 올렸어요. 제가 볼 때는 고기의 금액만 한 1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 커튼을 하는 것만. 네, 커튼홀 자체만은 비구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에 무슨 철골 시공을 하고 다 해야 그 되니까. 커튼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풍압도 견뎌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건축주님은 나중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외부에서 보면 커 보이는 건 맞아요. 건물이 규모가 조금 있어 보이는 건 맞는데 과연 그게 나중에 임대료로 산정을 하거나 매매가로 산정을 했을 때 건축주님이 투입하신 금액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지는 조금 뭐 회수하는데 100년 걸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설계자들을 만나보고 본인이 추구하는 컨셉의 설계를 많이 한 건축사를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건축사를 찾으려면은 어쨌든 건축주도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럼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건축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다 건축주가 챙겨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설계자를 고를 때 시공을 좀 아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다. 네, 그 얘기를 다음 해봤을 때 스텝까지 아는. 네. 이게 너무 미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거보다는 이게 기능적인 것도 같이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축사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근데 사실 건축주라면은 내 건물 예뻤으면 좋겠고 커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건축사님한테 예쁘게 좀 해주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했던 현장 중에서 대부분 이제 건축사님들이 건물이 딱 지어지면 매끈하게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이 마감재 그냥 쭉 연결돼서 있는 걸 깔끔하게, 되게, 네, 딱 네.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가스 아니면 우수배관 이런 것들이거든요. 가스는 어차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뒤쪽으로 돌린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우수배관은 사실 물이 요즘에는 비가 국지적으로 막 쏟아지니까 네네. 여기저기 이제 배관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정면 쪽이나 아니면 사람들 시야 보이는 쪽으로 많이 또 위치가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사님이 그거를 마감재 안으로 자꾸 넣으세요. 그게 가능해요? 예, 그러면 이제 단열재를 설치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옹벽의 일부를 빼버린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단열재를 판다는 얘기네. 네. 그럼 건물 문제 생기지 않나요? 하자 이런 거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결로 생기고 어. 지금처럼 이제 눈이 막 엄청나게 와가지고 중간에 얼어버리면 이제 팽창을 하니까. 그죠, 그 관이 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80년도 뭐 90년도 초에는 사실은 그런 배관들을 막 기둥 속이나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게 들어가서 얼어버리고 만약 건물을 뭐 한두 달 안 썼다 그러면 기둥도 밀어낼 정도예요. 밀어낸다고요? 그 얼음이 아마 물 부피 팽창률이 한 2배 가까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둥을 부서뜨리지 않더라도 밀어서 크랙만 간다고 그래도 기둥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거라고. 옛날에는 단열이나 이런 규정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쪽 기둥에다가 그냥 돌 붙였는데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기둥도 밀고 돌도 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아까 외장재 뒤쪽으로 숨긴다고 하셨는데 그게 얼려서 평창하면 외장재도 그럼요. 외장재도 밀고 나오거나 뭐 조적 같은 경우에는 쌓였던 게 이제 깨진다거나 이런 현상들도 좀 있고요. 예쁘게 만들고자 이렇게 다 했는데 네. 그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제가 건설 회사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 가스배관은 무조건 노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가스배관도 숨길 수 있더라고요.
예, 가스배관도 안에 넣는 게 허용이 되더라고요. 비용이 조금 비싸죠. 스탠배관으로 해서 반세개가 하면 되는데 그거를 스탠배관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비용이 비싸지니까 노출로 갑니다. 이거지. 감춰주세요 하면 감춰줄 수는 있는데 이제 건축주들이 왜 이렇게 비싸라는 걸 한번 모르면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지. 저도 이제 가끔 거짓말 하죠. 가스는 위험하니까 묻으면 큰일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비용으로 따지면 효과가 있을까는 계속 따져봐야 예, 되겠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때만 반듯하게 나오고 안은 막 엄청 크고 무조건 든든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다 할 수 있잖아요. 이 기술적인 걸 고를 거냐, 미관적인 걸 고를 거냐는 사실은 우리 세사한테 물어보면 다 빼자 그러죠. 저희는 기능이고 건축주님도 결국은 미루 가요. 그쵸. 왜냐면 네, 보이는 제가 게 봐서는, 중요하니까. 네, 네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하자 요인이 아주 크지 않거나 이러면 저희도 미를 배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 건물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독창적인 디자인인데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닌데 하자 확률이 너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배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한 2, 3년 전부터 더 강력하게 밖으로 빼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아열대성 기후화되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짧은 시간에 이만큼 오니까 쌓이는 양보다 빠지는 양이 적으면 결국은 사고 나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뭐 아까 회사 얘기한 대로 나는 환경 더 키운다, 바깥으로 더 뺀다,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로 시내 한복판의 정면 쪽에다가 이렇게 선풍통을 뽑자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 디자인에다 뽑자고는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예 뭐 옥상에서부터 어디에 한 군데로 물이 몰려와서 건물 뒤쪽으로 가게 한다거나 뭔가 대안을 같이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빼되 어쨌든 뭔가 계획을 해서 뭐 네. 최대한 안 보이는 쪽으로 하는 걸 추천하시는군요. 기능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건축주, 설계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공자라고 만약에 칭하면 구조는 건들지 않아요. 다. 구조는 내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구조는 튼튼해야죠. 건들지 않는데 항상 싸우는 게 기능하고 미를 가지고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배제할 수는 없고 처음 계획서부터 조금 잘해야 된다 이거죠. 사실 시공을 하면서 바꾸려면 시간적 소요나 비용적 소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설계 단계부터 스터디를 조금 하시고 주변 건물들 먼저 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져보니까 이게 문제더라 이러는 것도 조금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보면 기능을 좀 신경 쓸 건지 미를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거긴 또 분리해서 하고 해야 된다는 근데 거네요. 두 분한테 요 맥락에서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으면 네. 영농 쌓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관리한 현장 중에 물 새는 게 다 영농 쌓기 부예요. 그래요? 영롱 쌓기 너무 예쁜데 막 그 빛 네.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영농 쌓기는 저도 실패담이에요. 사실은 뭐 상도 받은 건물도 있고 제가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세미나나 이런 거 그다음에 건축주 오면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가 영농 쌓기, 돌출 쌓기 막 이쁘게 네네.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하자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금방 생기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벽돌을 한 번에 찍어내는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씩 몰타로 붙여놓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물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약간의 힘의 균형이 저기서 여기 차이로 뭐 0.5mm만 벌어져도 크랙이 가기 시작한다고. 그 크랙 사이가 사실은 확대해 보니까 이만큼씩 벌어져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확 들어오다. 그리고 영농쌓기 안 뒤쪽에 아예 그냥 뚫려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아예 창문이 있거나 분합창이 큰 거 있거나 창문이라는 말이 또 유리가 큰 게 있으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못해. 아, 이 빈 공간 그 사이에요? 네. 어. 송파구에서 오신 분한테는 영농쌓기를 이제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비둘기집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둘기집을 직접 봤습니다. 그 그리고 사이에요? 네. 비둘기 똥들을 또 얼마큼 많이 싸는지 그게 이제 반으로 떨어지니까 오래되니까 냄새 나는 거야. 그리고 또 대부분 거기가 픽스창이야. 맞아요. 여는 데도 아니고. 아, 그럼 청소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복도 바깥쪽에 계단 바깥쪽에 그런 건 내가 인정을 하더라도 생활하는 쪽에 와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영롱 쌓기 꼭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저도 실물 봤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아니 하셔도 돼요. 근데 적용을 어설프게 이상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고. 어떤 분은 조그만 창에 이게 우리 거실 분합문 창 폭은 넓 1800에
600 정도, 뭐 800 정도를 영농사키를 해놨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계속 이제 이거 이상하다. 예, 욕설만 이제 자기 청소하기 너무 불편하고 새들 와서 똥 싸고 막 이러니까 이거 문 열면 환기도 되고 밑에는 좀 뚫려 있고 모양이나 그림 설명으로는 되게 좋은데 활용하기에는 더럽게 나쁜 거예요, 그게. 누수 위험도 엄청나게 높고요. 아, 보통 대부분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육 쌓기 면이 있으면 창이 거의 딱 붙어서 이제 많이 설치되니까요. 그렇죠. 빛 들어오게 하고 해야 네. 되니까. 이 공간 안에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록 쌓기의 이 면을 깨끗이 하려면 유리를 나중에 달아야 되는데 그죠. 유리를 나중에 달면 여기 코킹도 못 쏘고 아무 작업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예, 물이 그러면- 새겠네. 예, 코킹을 제대로 못 쐈으니까 여기 영록 쌓기는 오픈돼 있는 거니까요. 그죠. 반이 열린 거니까 물이 들이치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창을 먼저 달면 창을 먼저 달면 영록 쌓기를 했을 때 요 뒷면 마감이 깨끗이 안 떨어집니다. 아, 내부에서 벽돌 보면 뒤에. 엄청 지저분하게 보이죠. 네. 아, 밖에서만 예쁜 네, 안에서 자기가 이쁘려고 영록 쌓기를 했는데 안에 줄눈도 제대로 못 넣고 아. 청소도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유리를 나중에 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군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영록 쌓기를 해놓고 뒤에 창을 하면 요 중간 공간이 좀 생기는데 이 공간에 무조건 물이 계속 맺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 예, 그러면 고여있는 물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 상태에서부터 뭐 배수 트렌치를 미리 그 안에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를 넣어도 물을 빼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요. 아, 그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도 네, 네. 그래서 영농 쌓기를 꼭 굳이 하셔야 된다면 네, 네네. 이 물을 어떻게 할지를 사전에 계획을 하셔야 된다. 물이 생기는 건 일단 무조건 생각을 하고 네. 이거를 빼내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기는 거군요. 오픈이 돼 있으니까 빗물이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죠, 그죠. 네, 외벽에서 그냥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스텐을 접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가 청소가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계속. 막히고 뭐 계속 이래서 언젠가는 물이 넘쳐요. 그래서 가만히 조금 있으면 좋을 텐데 예, 그래서 저희끼리는 창문이 아닌 부위들 방수하고 별 관계없는 네네네네. 부위들 편복도 쪽에서 한쪽 이렇게 예, 외벽 계단, 네, 외부 계단 뭐 이런데 아, 그냥 진짜 인테리어처럼 예쁘게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데만. 네. 요즘에는 이제 조적을 하면 내진 구조라고 해가지고 철문을 굉장히 큰 거를 쓰는데 네네네. 영농 쌓기는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받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받치면 이제 그 밑에 면이 그대로 보이니까 철물이 다 보이겠죠. 네. 아, 그래서 보강을 못하고 뭐 키케야 이제 철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밑에 면에다 이제 대가지고 보강을 하는데 이게 계속 물이 타면 이 녹물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그 철사 같은 거에서요? 네, 네. 구조적으로 이게 좀 한계가 좀 있다. 조적 쌓였다고 무조건 튼튼한 게 아니다.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 나중에 욕 먹어. 아이언도 철선 쓰라고 돼 있는데 왜 네가 녹쓰는 철선을 쓰냐 막 그 얘기 된다고. 내진적으로 따지면 되게 약한 구조지. 뭐 그래서 보강해서 어떤 거는 구멍 뚫린 영농 쌓기를 하는 이 벽돌에서 네네네. 철근을 넣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구조 계산이 나오는지도 사실은 이제 구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심스러워요. 자꾸 저의 그 꿈과 멀어지고 있어요. 네모나게 지시면 된다. 아, 네모나게, 네모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뜻이 좀 명확해야 돼요. 이게 임대 건물이냐 내가 사는 건물이냐의 기준으로 따져서 해야 되는데 삼전동 같은 경우도 임대 건물로 자기가 이미 마음을 먹고 확정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마감 때 되니까 타일을 굉장히 비싼 걸 올라오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내역수상 해외당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인데 해외당 뭐 8만 원 논현동 가서 사오고 그쪽 보니까 이쁘니까 근데 이태리 타올 비슷한 걸 타올 이태리 타일을 가져왔더라고요. 해배당 뭐 8만 5천 원 또 이렇게 조각 뭐 12만 원 막 이렇게 해서 내역보다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더 들여서 자기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들어와서 2, 3, 4층을 다 쓰겠다고 하신 분이 네. 타일 다 갈아버린 거예요. 돈 3천만 원 들였는데 네. 이게 자기 용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뭐 그 건축주는 맞춰줄 수밖에 없죠. 임대 2, 3, 4층 다 쓴다면은 와 근데 그걸 다 갈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말들이 임대 건물이면 타일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땜빵해 줄 수 있는 그런 타일을 고르십시오 했는데도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그런 데 욕심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한 3, 4천만 원 두 개 모이면 1억이에요. 금방.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임차를 들어오시는 분이 인테리어가 조금 많이 돼 있으면 대부분은 그냥 쓰셔야 돼요. 그쵸. 원상복구해야 돼. 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나중에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면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일을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나는 모르겠는데 한 통상 7, 8년 쓰면 원상복구 해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대. 그쵸. 2, 3년 쓰고 뭐 가고 또 뭐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막 고치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10년 임대료를 내신 분들한테 너무 박하게 여기 창문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대로 원상복구 해놓으세요. 바닥재 원상복구 해놓으세요는 안 되고 꼭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막 자기가 많은 인테리어 비용을 내고 상가를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나갈 때 권리비금이라는 걸 받잖아. 그죠. 그걸로 이제 원상복구 좀 해주고 자기 권리금 챙기시고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우리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절약도 아니. 되고 안타깝게 차라리 전기 설비 뭐 이런 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막 그 임대 건물에 막 너무 처발라대면 우리 말대로 하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전기도 네. 저희가 이제 등 같은 걸 지급자재로 이제 건축주가 구매를 해오시는데 어디 가서 사야 되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광산시장이나 이렇게 추천을 네네네. 해드리는데 첫 번째 집 하나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고르시고 두 번째 집에 갔는데 조금 더 비싼데 좋은 게 또 보이고 세 번째 집에 갔는데 이거 조금 더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못 하시고 다시 또 와요. 그럼 이제 제일 싼 거 하셔라. 그냥 어차피 임대 주실 거니까 해도 결정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이게 내가 건물의 용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추구해야 하는지도 우선순위를 쪼르륵 정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 건물 지을 때까지. 이거는 진짜 강조를 계속해도 넘치지 않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건축주가 공부를 도대체 그럼 얼마큼 해야 되느냐? 네네네. 설계도 알아야 되느냐, 시공도 알아야 되느냐, 뭐 관리도 알고 비용도 알아야 되고 막 골치 무지하게 아픈데 저는 그냥 공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 선배님이 얘기했던 것은 그냥 자기 기준만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한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렇게 그냥 정리하고 싶네요, 오늘 얘기. 저는 건축주가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장단점이 있다. 네,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없다. 무조건 단점도 같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맞는 얘기. 제가 욕을 덜 먹고자 네. 절대 미를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렇죠. 기능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 거지.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는 얘기지. 절대로 뭐 진짜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듯이 박스 건물을 설계해서 그렇게 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생각은 동일해. 기능 미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놓고 할 거라고 그냥 기능군 앞서는 쪽으로 고르고. 네, 네, 세 분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